안녕하세요. 저는 윤성재라고 합니다. 제 나이 올해로 67살.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파란만장하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2번의 결혼과 2번의 헤어짐을 겪으며 인생의 희노애락을 모두 경험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저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결국 가족이란 무엇이고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과정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제 첫 번째 결혼은 한마디로 제 인생의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당시 저는 중학교를 졸업 후 부모님이랑 같이 젊고 패기 넘치는 자영업자였고 세상을 손에 넣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상가에 식당을 열며 꿈을 키워갔습니다. 당시의 신식으로 메뉴 개발부터 홍보까지 손수맡아 하며 단골들도 늘어가고 매일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며 제 미래는 밝기만 했습니다. 제 손맛은 다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는데 그 당시 남자들이 요리를 하는 것은 참으로 드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이걸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부모님이 주신 재산으로 식당을 차리게 된 것이었죠. 남자가 무슨 요리를 하냐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지만 저는 이 사업에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제 확신처럼 사람들은 제 음식 솜씨에 열광하며 나날이 제 가게는 발전을 했고 1년 만에 돈을 벌어 더 큰 가게로 또 2년 만에 돈을 벌어 더 큰 가게로 이전을 하며 사업을 확장시켰고 지체 높은 윗분들이 자주 찾아뵙는 그런 명망 있는 가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면서 그렇게 제 꿈을 이루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무렵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돈 버느라 정신없었던 저는 저희 가게를 단골로 찾아주시는 사장님의 사모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 갖는 선자리에 주춤거리며 저는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업 수완은 좋았지만 연애 수완은 형편없었기에 잔뜩 긴장을 하고 나갔죠. 윤성재 씨 맞으시죠? 늦어서 죄송해요. 처음 만난 그 여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애들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딱 보기에도 외모와 우아한 분위기로 어디서든 주목받던 그 여자는 마치 영화 속 여주인공인 제 이상형인 김지미 같았습니다. 우리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온 그 여자가 메뉴를 고르며 웃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운명을 느끼고 결혼을 직감했습니다. 그게 악연인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된다면 내 인생은 더 빛날 것 같다는 저의 판단은 너무도 단순했고 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적이고 도도하고 어여쁜 그 사람은 내가 닿기에는 먼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 역시 제가 돈을 많이 만지는 사업가라는 점에 흥미를 느낀 듯 했고 우리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변을 잘 정리해 주었고 함께 꿈을 꾸는 파트너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는 돈만 잘 벌어오면 돼. 일 열심히 하는 당신이 제일 멋져 보여.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당신 중졸이라고 뭐라 해도 나는 당신처럼 돈 많이 벌어오는 능력 있는 사람이 좋아. 뭐야, 그럼 당신 나 돈 보고 결혼한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지만 돈 잘 버는 것도 분명히 당신 매력이지. 당신이 재력이 있으니
아무도 당신을 무시하지 못하잖아. 우리 엄마나 동생이나 언니들도 당신 처음에 다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나 시집 잘 갔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그래, 내가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사고 싶은 거 다 사. 근데 우리 아이 소식은 아직 없지? 나도 빨리 아이 갖고 싶은데 뜻대로 잘 되질 않네.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잖아, 아이 문제는. 우리 어머니께서 손주를 많이 기다리셔서 당신 한의원 같이 가자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 알았어, 나중에. 오늘 엄마랑 언니랑 쇼핑하러 가기로 했어. 돈 좀 통장에 넉넉하게 넣어줘. 사랑해, 여보. 그 사람은 장모님과 처형 처제와 함께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고 제가 준 돈으로 원하는 것을 마음껏 사는 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느꼈습니다.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어떻게 해서든 친정을 자기 힘으로 일으키려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사람의 좋은 먹잇감이나 다름없었지요. 저는 집안이 어려워서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공부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한다 그랬고 남들 공부하는 사이 저는 부모님을 도우며 가게를 하면서 돈을 모으다가 제 사업을 차려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저 스스로의 자랑스러움이 있었지만 아내 입장에선 돈 많고 못 배우는 제가 얼마나 그 사람이 다루기 쉬운 남편처럼 느껴졌겠습니까? 아니, 단 한 번이라도 저를 남편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힘들게 일해서 퇴근하고 오면 처제들이랑 장모님이랑 미도파 백화점에서 산 옷자랑을 하며 서로 대보기도 하고 즐겁게 도닥거리는데 저는 그것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돈을 벌면서도 옷 한 벌 화장품 하나 사기에 부들부들 떠는데 장모님은 애시당초 그런 양심은 없었습니다. 처형 처제도 마찬가지였지요. 제 돈은 아내의 돈이었고 아내의 돈은 처갓집 전체의 돈이었습니다. 제가 겨우 화를 억누르고 돈을 조금 아껴 쓰라고 했더니 아내는 확 말을 내던졌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당신 돈으로 처가에 옷 몇 벌 선물했다고 그게 그렇게 아까운 거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당신 못 배워서 돈밖에 모른다는 말 다 아닐 거라고 당신 두둔함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 그런데 이제 보니 어른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는 말이 뭔지 알겠네. 뭐라고? 목소리 못 낮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소리를 지를 수가 있어? 나 도저히 이런 대접 받고 당신이랑 같이 못 살아. 저는 아내 때문에 화가 있는 대로 났고 아내는 보란듯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맨날 부부싸움 할 때 이런 식으로 했기에 처음에는 제가 몇 번 달래어 처갓집에서 죄인이라도 된 양 아내를 데리고 나왔지만 계속 이런 수법으로 저를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입맛대로 길들이려고 하니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실망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저는 가게에 점차 소홀해지며 아내만 쫓아다니게 되었고 온통 아내에게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점점 직원 관리도 안 되고 가게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제 가게에 장모님이 꽂아놓은 처남이 있었는데 처남이 가게 직원들하고 문제도 여러모로 많이 생겨서 정든 믿음직한 가게 직원들은 다 나가게 되었고 처남 구미에 맞는 일 못하는 직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돈이 전보다 덜 들어오자 아내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남이 가뜩이나 가게 내부에 문제를 일으킨 마당에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감하고 재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저의 모든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처남을 제 가게에서 내보내었고 조금만 버티면 다시 잘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새벽까지 가게를 지켰던 어느 날 아내가 처남을 잘랐다는 이유만으로 씩씩거리며 저를 찾아와 소리를 질렀죠. 당신 내 동생 해고했다며? 정말 왜 이렇게 못나게 굴어? 당신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남들 다 날 뜯어 말렸을 때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당신만 아니었으면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거야. 뭐?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망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왜? 당신은 이 이상으로 더 못된 말 들어도 할 말 없어. 능력이 있어서 결혼했더니만 돈도 못 벌어오면 당신에게 남은 게 뭐가 있어? 애 안 낳길 정말 잘했지. 우리 사이에 애라도 있어봐. 정리하는데 복잡했을 거 아니야? 뭐? 정리? 나하고 정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알아서 해석해서 들어. 일일이 당신에게 설명해 줄 만큼 내가 여유롭지가 못해서. 아내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것처럼 제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반박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완전히 가게가 망하고 돈을 빌려서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던 마지막 노력마저 허사로 돌아가고 집안에 차압딱지가 붙기 시작했을 때 사라졌죠. 탁자 위에는 쪽지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텅 빈 옷장만이 그 여자가 떠났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내 돈으로 산 모든 것을 다 가져갔고 마지막 사치스럽게 쓴 빚 3천만 원만 내게 떨어졌습니다. 그깟 3천만 원 예전 같았으면 그냥 털어버렸을 텐데 돈이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참으로 그 빚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안사람이 내 도장을 가져다가 돈을 빌렸으니 아내가 빌렸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아내에게 배신당한 뒤 저는 아예 여자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첫 결혼은 쓸쓸하게 끝났습니다. 남겨진 빚과 사업 실패의 충격으로 저는 한동안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가게도 날아간 때 매일 밤 술로 스스로를 달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 꿈꾸던 제 크나큰 가게는 온데간데 없고 거울 속에는 초라한 남자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 다시 일어서야 한다. 저만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봐서라도 안간힘을 쓰며 버텨야만 했죠. 그렇게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만 했던 저였는데 설거지와 주방 보조로 하루를 보내며 다시 삶을 재건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들의 시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 한때 대단한 사장님 아니었어? 라는 속삭임이 제 귀에 들려오는 듯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이를 악물었습니다. 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손바닥이 뜨겁게 붉어져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오래 일한 탓에 손가락은 쪼글쪼글해졌지만 그 모든 고통이 다시 시작하는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느 여자가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것 좀 집에 가서 드세요. 늘 볼 때마다 야유어 보여서 제가 마음이 안 좋아서요.
이게 뭡니까? 식당에서 넉넉히 만든 반찬이에요. 예상보다 많이 남아서 주방 사람들끼리 나눠 가졌는데 이건 제 몫이에요. 저는 어차피 반찬이 있어서 괜찮아요. 정자는 제게 큰 아량을 베푸는 듯 자기가 가져갈 반찬을 제게 건네주었고 저는 됐다고 안 가져가고 극구 사양했지만 주방에서 나와서 제 가방의 일부로 다 챙겨주었습니다. 전체에게 대인 것 때문에 여자라면 진저리가 처질 정도로 싫었지만 이상하게 그 여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오래된 내 식구를 다시 만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자는 저와 함께 주방 일을 하던 동료였습니다. 저는 정자를 처음부터 특별히 의식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미인이거나 화려함은 없었지만 정자의 따뜻한 미소는 주방의 뜨거운 열기마저 식힐 정도로 편안한 기운을 주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정신이 팔려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트리자 정자는 허둥지둥 달려와 그릇을 치웠고 제 손을 보며 어디 다친 데 없는지 확인하며 약간 베인 것 같자 얼른 반창고와 연고를 가져다가 붙여주었습니다. 저를 치료해주고 있는 정자를 보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윤씨, 손 다쳤을 땐 잠깐 쉬어도 돼요. 세상은 그렇게 독하게 굴지 않아요. 나한테 세상은 늘 독하게 굴던데 정자씨한테는 안 그랬나 봐요. 쉰 소리 마시고 쉬세요. 제가 대신할게요. 다친 손으로 설거지하다가 더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정자는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스며들었고 그날 밤 저는 정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정자의 말 한마디는 제가 잊고 있던 인간적인 온기를 다시 느끼게 해주었고 함께 일하면서 저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도 정자와 주방 한편에 앉아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는 시간이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자와의 인연은 제 인생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에게 또 한 번 속는 셈 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식당 동료에서 부부로 인생의 동반자로 서로의 삶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정자는 부모 형제가 없는 호롤 단신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혼자 살 생각이었는데 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믿고 의지할 만한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울타리가 되어주어 험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순수하게 세상을 밝게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올린 결혼식이었지만 제겐 그날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소박했지만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인 정자는 첫 번째 결혼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고 천초와도 많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정자는 화려한 외모나 세련된 옷차림보다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배려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항상 검소하고 돈을 아끼면서 알뜰살뜰 잘 살았습니다. 함께 주방에서 일하면서 아내는 언제나 주변을 밝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쁜 주방 속에서도 동료들에게 따뜻하게 음식을 챙겨주는 정자를 보며 저는 정자의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부부로서 금슬이 좋았던지 전초와 그렇게 안 생기던 아이가 결혼 석 달 만에 금방 생겼습니다. 아들 윤성이가 태어나던 날
아이를 낳느라 기진맥진한 정자의 땀에 젖은 손을 꼭 잡고 벅찬 감동을 숨기질 않았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이제 새로운 우리 가족이 생겼잖아. 고마워 여보. 그래요. 당신도 모든 것을 다 잊고 다시 시작해요.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딛고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정자는 눈물 젖은 웃음으로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함께 장을 보고 주말마다 동네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간식을 나눠 먹는 일상이 제겐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자와 함께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죠. 윤성이는 저의 사랑을 듬뿍 받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윤성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내는 점점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하다고 생각했지만 살이 빠지고 얼굴빛이 창백해지면서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제가 말할 때마다 아내는 항상 괜찮다고만 하고 미련하게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병원 같이 가자. 내가 쭉 봐왔는데 그냥 피곤한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내 몸은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당신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일이나 보세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아내는 이미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말이죠. 아내의 병은 그 무섭다는 암 말기였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의사의 말은 마치 모든 희망을 끊어내는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저와 윤성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주 길고도 먼 길을 떠나기 전날 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윤성이를 꼭 잘 부탁해요. 당신은 윤성이 아빠이고 당신이라면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걱정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 언제까지나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잘 살기로 약속했잖아. 당신이 먼저 약속을 어기고 떠나면 어쩌겠다는 거야, 이 사람아. 내가 그러게 진작에 병원 가자고 했잖아.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만. 안 돼. 절대 못 가. 나랑 윤성이 두고 이대로 못 보내. 미안해요. 그렇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당신 곁에서 이렇게 떠날 수 있게 되는 것도 다 내 복이다 싶어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던 고아였던 내게 당신이란 남편을 만날 수 있고 내 아들 윤성이와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내 생에 가장 행복했었던 시기였어요. 아내 목소리가 떨리며 그 말이 얼마나 절신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에도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은 제 마음속에서 멈추지 않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떠난 후 저는 오직 윤성이를 위해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의 아침밥을 챙기고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며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윤성이가 커갈수록 부자 사이를 돈독하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아내가 죽고 그 충격 때문인지 바로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은 반항하며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간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윤성이가 친구와 싸움을 벌였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녀석의 모습을 보며 속이 뒤집어질 지경이었지만 아내의 유언에 따라 절대로 윤성이에게 험한 말, 쓴소리 한 번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성이는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 점차 날이 갈수록 행동이 과해졌고 담임 선생님한테도 계속 가정에서의 지도를 바란다고 하니 저도 인간이었기에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또 한 번 경찰서 호출을 받고 다시 갔을 때는 윤성이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 때문에 이미 난리가 난 곁에 있던 아들의 친구 부모님께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큰 돈을 주어 겨우 일이 무마되었고 돌아오는 길 윤성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윤성이는 친구들하고 놀다가 새벽에 들어왔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여기저기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통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대체 얼마나 후회하려고 해? 내가 네 엄마 봐서라도 끝까지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네 엄마가 이런 너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냐? 어렵게 너를 낳고 키웠는데 그래 내 생각은 안 해도 좋지만 그래도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네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저는 윤성이를 호되게 꾸짖으며 처음으로 윤성이에게 야단을 쳤고 윤성이는 이런 제 모습에 놀라며 크게 충격을 받은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 때문에 오냐오냐 하면서만 길렀었는데 애시당초 따끔하게 야단치며 자라게 하는 게 맞았나 계속 후회되고 미련이 남았습니다. 윤성이는 몇 날 며칠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를 않았고 많이 생각에 잠기는 듯 때때로 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을 들으며 저는 더 큰 아픔을 느꼈습니다. 혼자 어른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이 아이도 상처받고 있었구나. 그때서야 제 아들의 반항이 단순히 철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무슨 깨달음을 얻었던지 윤성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랑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고 부족한 과목은 혼자 보충하며 그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심지어 아이 학교에서 아들을 방해하는 친구들이 많으니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그 사이에 제게 학원을 보내달라 해서 학원을 다니며 집에서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해 결국 그는 명문대학에 당당히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2년 만에 맘 잡고 잘할 거면서 그동안 왜 이렇게 제 속을 썩였는지 대학 합격이 기쁜 만큼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되었다, 잘했다, 수고했다고 하며 아내의 납골당에 찾아가 대학 합격 증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에 윤성이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고 저와는 서먹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하려고 노력하며 아버지인 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먹고 살려고 돈을 버느라 아들을 방치한 죄가 있으니 마냥 부모로서 잘했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 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나중에 그 마음을 알아주었고 저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하며 제게 자랑스러운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아들에게 회사 취직한 기념으로 백화점에서 좋은 정장 한 벌을 사주었는데 가끔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묘한 안도감과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윤성이는 성실함으로 빠르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이제 결혼만 잘하면 나도 아내한테 떳떳하면서 두 다리 펴고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아가씨 있나 물색하고 다녔는데 아들은 이미 회사에서 만난 여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잘 되었다 싶었고 내가 끼지 않아도 알아서 아들은 잘 살고 있구나 믿음직스럽고 대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의 여자친구를 본 뒤에는 그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감을 소탈하고 성실하며 자신과 비슷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며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진지함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잔뜩 아들의 여자친구를 기다렸고 아들은 며느리감을 제게 소개했습니다만 저는 묘하게 며느리 인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같은 회사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라며 만났는데 이러면 안 되지만 지방대를 나와 아들에 비해서 학벌도 좋지 않고 아르바이트만 이제껏 전전했기에 능력적으로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아들 정도면 인물 훤칠하고 키 크고 명문대 나왔겠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제 앞에 데려왔던 것이었죠. 지 엄마처럼 순하고 착한 여자를 얻어야 하는데 마치 전처처럼 화려하고 뾰족한 여자를 신부감이라고 데려왔죠. 아들은 금세 제 마음을 눈치채고 여자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예리가 생긴 것만 그렇지 굉장히 착하고 배려심도 깊어요. 엄마 같은 그리움도 있고 저는 예리가 좋아요. 어딜 봐서 저 애가 네 엄마랑 같단 말이냐? 나는 잘 모르겠다. 저만 믿으라니까요, 아버지. 저 아버지 닮아서 눈 높아요. 분명 저한테도 아버지한테도 크게 도움될 사람일 거예요. 아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얘기를 했고 저는 못 믿어봤지만 외모 가지고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불안하지만 아들의 결혼이니만큼 본인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소개를 시켜주자마자 결혼을 바랬고 결혼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제 삶의 결정적인 크나큰 신난함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길래 상견례 날을 잡아왔는데 저는 마음이 덜컹거리고 무척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싶다가도 제 예감이 좋지가 않아서 더 걱정이었죠. 결혼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사람하고 한다는 게 맞지만 제가 불안한 예감에도 막지 않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상견례 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양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조정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아들이 결혼을 해서인지 그 아이와 결혼을 해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윤성이가 이제 곧 결혼을 한다니 뿌듯함과 불안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어 상대 부모님이 도착할 때쯤 저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의 아버지로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예리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아, 네. 저는 윤성이 애비 되는 사람. 문이 열리고 상대 쪽 부모님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상대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 수십 년이 흘렀지만 얼굴을 얼마나 병원이랑
피부 미용으로 관리했든지 젊은 이미지가 남아있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안사돈이라고 소개한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첫 번째 아내 전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공기가 멎은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상견례 자리에 전처가 정말 예리 엄마라고?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안사돈으로 나온 전처는 처음에 저를 몰라보았지만 보다 보니 점차 얼굴이 굳어지는 듯 시선을 피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은 듯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참 대단한 인연이네요. 예리가 윤성이랑 맺어지기로 약속하고 이 자리까지 온 게. 안 그렇습니까, 사돈? 전처는 조용히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다가 정면 돌파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리고 손발이 빳빳하게 굳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안사돈의 표정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남편을 의식하는 것 같았지요. 저 역시 최대한 표정을 관리하려 애썼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 윤성이가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아빠, 예리랑 부모님은 처음이시니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그러나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처의 남편은 참으로 신사적이게 보였습니다. 듣기로는 어디 대학 교수로 있다가 퇴직을 했다고 했는데 전처는 그토록 교양 있고 지적인 남편을 맞은 것이어서 이날 이제껏 잘 살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학벌 운운한 것 치고는 자식 지방대 보내고 계약직 직원으로 전전케 하니 그 벌 똑같이 받았구나 싶었습니다. 전처의 남편은 다정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저희 딸 예리가 윤성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의 신사적인 말에 제가 뭐라도 동조하는 게 맞았지만 얼굴만 굳어졌을 뿐 평정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전처가 재혼에 낳은 딸이 제 아들의 예비 신부라니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탭을 위해 물잔을 손에 들고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한 표정으로 이야기에 동참했지만 가끔씩 저를 힐끔 보는 전처의 시선은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상견례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최대한 정신을 차리려고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처가 말을 꺼낼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묵은 분노와 씁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전처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과거의 상처가 날카롭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윤성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많이 상처받겠지. 이미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요동치고 있었고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기억이 잘 나질 않았습니다. 상견례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었지만 저는 도저히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난 뒤 저는 겨우 차 안으로 돌아왔고 충격적인 사실에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윤성이는 상견례가 잘 끝났다며 기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아들의 표정을 보며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아들이 상처받을 것을 알기에 더 고민이 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대로 결혼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마음을 결정하고 윤성이가 차에 타자마자 저는 무겁게 말했습니다. 윤성아,
그 아이랑 헤어져라.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견례까지 했는데요. 아버지 상견례 할 때 이상한 점 없었냐? 너 눈썰미 좋잖아. 잘 모르겠어요. 윤성이는 갑작스러운 제 반응에 놀라며 이유를 물었고, 저는 이걸 어찌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어렵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네 엄마랑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혼남이었던 거 알지? 친척들한테 듣기는 했어요. 내가 왜 이혼했는 줄 알아? 전부인께서 사치가 심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업 망하게 하고 빚 떠넘기고 이혼하셔서 아버지가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 사치스럽고 내 사업 망하게 하고 빚 떠넘긴 그 여자가 바로 네 예비 장모 될 사람이다. 그게 무슨... 잠깐만, 뭐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바로 너의 예비 장모님이 내 첫 번째 아내라고 말을 꺼내었습니다. 아들은 충격이 상당했던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결혼하려는 예리는 그 여자가 나랑 이혼 후 새로 만난 지금의 남편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성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고 전처가 과거의 저와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제게 했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성이 또한 한동안 깊은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있었지만 운전을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대리운전을 불렀고 저희는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상견례 후 며칠 동안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걱정이 앞섰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마음의 결정을 했던지 며칠 있다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예리랑 헤어질게요. 이 결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만 저는 속으로 천만 다행이다 싶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다 윤성아. 이건 네 인생을 위해 내린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야. 예리 말고 더 좋은 여자가 너한테 찾아올 거다. 사랑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다시 생겨날 거야. 네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아들은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하는 듯 했고 저와 다시는 예리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리가 아무리 계약직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당분간 계속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니 아들은 완전히 털어버릴 요량으로 회사 이직도 준비하고 있었지요. 저는 사람이 사람을 잊게 한다고 어서 손자리를 알아보았고 아들에게 맞는 괜찮은 여자들이 줄지어 나오면서 손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윤성이는 회사를 갔다가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얼굴이었고 계속 연겁 후 한숨을 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예리가 임신했어요. 뭐? 임신? 그게 사실이냐? 네, 같이 병원까지 가서 확인해 봤어요. 제 아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윤성이 인생 어쩌나 싶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여자 딸이 임신을 하다니. 제게는 손주가 되지만 제 아들 발목을 잡은 것 같아서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내 업보로 인해서 아들이 피해를 받게 생겼으니 애가 다를 정도로 달아 있었지만 윤성이는 많이 고민한 듯 제 손을 잡으며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예리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임신까지 한 마당에 이젠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목이 메인 상태로 다시 한번 아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애썼습니다. 윤성아, 이건 단순한 책임감 문제가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이 결혼은 여러 가지로.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윤성이는 제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마음인 줄 알겠지만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 업보로 인해서 제가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이기적이었으면 했는데 결혼 후의 상황이 가져올 결과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다시 설득을 했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끝내 결혼식 날짜가 찍혀나온 청첩장을 제게 주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점차 다가왔습니다. 저는 맘 같아서는 결혼식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식 전날 밤 내내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이 결혼이 가져올 문제를 너무나 잘 알지만 그가 제게 마지막으로 보였던 눈빛이 떠오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결혼식 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지만 막상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제 마음은 담담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건 아들의 선택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를 믿어주는 것뿐이다.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만큼은 내 감정을 드러내지 말자.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결혼을 잘 끝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식장에서 안사돈, 즉 제 전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그 다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안사돈 또한 뻔뻔스럽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게 웃으며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이 결혼이 아들의 행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상처로 남을지 자꾸만 안 좋게만 생각이 들어 마음이 미어졌지요. 결혼식장에서 저는 가능한 한 조용히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신랑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주목받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식을 진행하던 중 주변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전처를 알아본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근거림은 곧 커다란 소문으로 번졌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윤성이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출근을 했을 때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퍼졌고 윤성이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직을 해야만 했고 며느리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아들의 결혼 후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길 바랬지만 역시나 쉽지 않았습니다. 전처는 처음부터 신혼집 문제에 끼어들며 아들을 흔들기 시작했고 신혼집은 처갓집에서 몇 분 거리의 아파트로 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디에 살든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상황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아들은 첫 해 명절 때 오겠다고 약속해놓고 잔뜩 기대하며 음식을 큰 상으로 한가득 차려놓았는데도 막상 당일이 되면 말을 바꾸고는 했습니다. 죄송해요. 처갓집 어른들과 약속이 생겨서요. 장모님께서 저희 여행 티켓까지 끊어놓으셨다고 제주도로 같이 가서 보내자 해서 그러기로 했어요. 그럼 진작 말해야지. 음식을 다 차려놨는데. 그래서 죄송하다 하잖아요. 처갓집 부모님께서 티켓까지 다 끊어놓으셨는데 마냥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이번에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명절날 못 갔으니 대신 음식값 5만 원 보냈습니다. 통장 계좌를 보니 허탈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며느리 이름으로 들어온 것을 보아하니 며느리가 보낸 모양인데 지 엄마 그렇게 사치스럽게 명품으로 도배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제게 음식값 5만 원만 보냈는지 그야말로 그 엄마의 그 딸이 맞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달 있다가 돌아온 제 생일 또한 며느리가 계좌로 5만 원을 입금하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아버님. 곧 출산이라 산후조리 비용이며 병원비며 돈 나갈 때가 많네요. 다음에는 좀 더 넣을게요. 어떻게 전화로 생신 축하한다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어른한테 돈 5만 원 보내고 메시지로 이리 달랑 보내니 참 가정교육 잘 받고 키웠다. 빈정거림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였고 누가 전처딸 아니랄까봐 자꾸만 전처 행동이 묻어나오고 닮은 점이 보였지요. 그때마다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한 소리 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약삭빠르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갓집 가족들과 곧 나올 아이를 위해 임신 축하 파티를 한 것은 SNS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위로를 받을 것은 아들은 그날 야근이라 파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과의 관계는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출산을 하게 되었고 저는 병원에 찾아오며 손주 얼굴을 보려 했지만 아들이 막았습니다. 난산이었대요. 자연분만을 하기는 했는데 오히려 제왕절개에 비해 회복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계속 곁에 계시는데 좋은 날 괜히 아버지랑 만나면 껄끄러울 것 같아서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아들은 저와 장모님을 만나게 하지 않으려고 미리 말을 했고 저 역시 안 싸더니 껄끄러운 것은 마찬가지였기에 수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가면 분위기를 껄끄럽게 만들 것 같아 염두에 둔 말 같아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가 퇴원한 후 손주를 영상으로만 봤기에 저는 직접 찾아가서라도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방문할 때마다 그들은 항상 집에 없었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오셨어야지요. 처갓집에 지금 있어요. 아내가 여기서 산후조리하고 있어서 처갓집에 왔다 갔다 하며 당분간 지낼 것 같아요. 그래? 장모님이 널 잘 챙겨주냐? 네, 장모님 참 좋으시더라고요. 아버지 말 때문에 제가 선입견을 가지기는 했는데 정작 저를 너무 아껴주시고 잘해주니 참 고마웠어요. 엄마 생각도 나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 다행이다. 밥 꼭 잘 챙겨 먹고 다니고 나중에 산후조리 끝나고 한번 찾아가 보마. 아들은 제 대답을 미처 다 끝까지 듣기도 전에 끊어버렸고 저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들이 제게 대하는 찝찝함에 상당히 불쾌해져 왔지만 그냥 제 속에만 갖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전처인 안사돈과 저는 마주할 일이 없었고 서로 알아보았지만 가운데 아들, 딸이 있으니 뭐라 말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모른 척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사돈이라고 해도 왕래할 필요는 없었기에 서로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만 가끔 눈치 없는 바깥사돈이 제게 연락을 하는 것으로 보면 바깥사돈만큼은 저와 안사돈의 사이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왠지 모를 적대감이 있었고 대하는 것도 시아버지 대하듯 일반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흔하게 왼수 보듯 대하는 감이 있었고 항상 무뚝뚝하고 웃음 한 번 제대로 지은 적이 없었으니 말이지요. 저를 껄끄러워하며 피하기에 바빴고
웬만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제 앞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가족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가족애가 남달랐고 특히나 아들 혼자 키웠기에 아들이 제 인생의 전부였기에 며느리는 보고 싶지 않아도 아들은 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과 며느리는 의도적으로 저와 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며 멀게 하려는 것이 느껴졌고 아들 역시 동조되어 저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하도 손주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니 아들은 한 번도 신혼집에 제가 올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나마 미안했던지 약속을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며느리와 싸웠던지 톡에 며느리의 프로필이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다 필요 없다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써놨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오세요 아버지. 장모님은 매일 오시는데 왜 아버지가 못 오세요? 어차피 주말이니 제가 음식 솜씨는 없으니 외식해요. 아직 아이가 어린데 며느리랑 다 같이 외식할 수 있나? 며느리가 아이 때문에 힘든 것 같은데 그냥 집에서 해먹는 게 낫지 않겠냐? 집사람은 처갓집에 갈 것 같아요. 장모님이랑 뭐 할 게 있나 봐요. 전부터 있던 약속이라서 비우는 거니까 아버지가 괜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오해할 게 뭐 있니? 나는 다 이해한다. 많은 의미가 담긴 이해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은 살면 살수록 참 요지경이지요. 저는 아들네 집이 그리 멀진 않았지만 잘 볼 수가 없었기에 이것저것 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싸가지고 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했던 제가 만든 반찬이나 아들 주려고 언젠가 백화점에서 산 옷들, 가방, 구두, 그리고 손주 주려고 산 옷들은 큼지막하게 샀다고 했지만 얼마나 못 본 시간이 길었던지 이미 다시 주려 할 때는 작아져 버린 것만 같아서 그건 챙겼다가 다 뺐습니다. 그만큼 아들과 만난 시간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각자 사는 게 바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2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났으면 했는데 그것도 사치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아들에게 건넬 물건들이 많아서 애시당초 택시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제 얼굴이 밝아 보였던지 제 또래 되어 보이는 택시기사가 어딜 가냐고 묻자 저는 당당하게 아들네 집에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어찌나 하고 싶었던지 아들네 집에 가는 것이 이토록 자랑스럽고 당당한 일이 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요즘 아들, 딸들 다들 바빠서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데 아저씨는 행운이시네 라고 제 말에 동조하며 웃으며 말을 하자 제 어깨는 더욱더 에베레스트가 된 느낌이었지요. 하지만 택시 안에서 내리고 아들네 집 앞에 왔을 때는 그런 자신감이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들은 참으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 돈에 안사돈이 조금 더 보태어 신축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참으로 으리리한 고층 아파트였죠. 멀지 않는 곳에 이런 아파트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끙끙거리며 바깥 배를 둘렀는데 열어줄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경비실을 통해서 겨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클래식 음악이 흘러내리고 오다 가다 마주치는 주민들도 얼굴이 밝은 게 삶의 만족도가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곳이 불편했습니다. 1년 남짓하게 지난 신축 아파트라 냄새가 아직 다 빠지지 않은 것 같아 손주가 새집 증후군이나 이런 것에 괜찮을지는 걱정이 되었지요. 요즘 짓는 신축 아파트들은 자재를 많이 아껴 순살 아파트라던데 행여나 무너지면 어쩌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원래 사려고 했던 구축 아파트를 사는 게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럼 대출도 받을 필요 없고 대중교통도 편히 탈 수 있어서 입지가 괜찮았을 텐데 굳이 안으로 들어가서 멀리가 안사돈 옆에 아파트를 가는 게 답답했죠. 안사돈이 골라줬다 하니 아무래도 더 정이 안 붙는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사는 아파트 31층에 와서 벨을 눌렀는데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니 말이지요. 혹시나 며느리 혼자 있는데 내가 불편해서 없는 척 하나 귀를 대보았지만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을 해보니 아들은 전화를 받긴 받았습니다만 아버지,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하면서 금세 전화가 끊어졌고 어찌되었든 연락이 되었으니 정말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라고 해서 잠시 동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흘렀을 때 기다리던 전화에서는 아들의 연락이 오질 않았고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죠. 저는 주머니에서 핫팩 하나를 꺼내서 겨우 추위를 이겨냈는데 웬만하면 돌아갈 법도 하지만 너무나도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이고 이번에 아들을 못 보면 또 언제 볼지 몰라 조금 있으면 오겠지 싶어서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고 조금만은 어느새 4시간이 되어서 제 부푼 기대를 꺾어버렸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았지만 배터리가 나간 상태로 연락이 안 되었고 전화하고 싶지 않았던 며느리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쳐 돌아가는 길 저는 앞에 반찬을 두고 아파트를 나갈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찾아가지 말자.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말이지요. 밖에는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고 저는 뽀드득 눈을 밟으며 제 마음도 시린 상태로 그렇게 아들네 집을 나와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다음날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전화가 왔을 때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받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어제 많이 안 기다리시고 가신 거 맞지요? 그래, 조금 기다리다 너 안 올 것 같아서 바로 갔다. 다행이에요. 사실은 어제 큰일이 있었거든요. 큰일? 큰일 무슨 일? 그게 장모님께서 쓰러지셨었어요. 그래서 병원 가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버지 신경을 못 썼어요. 계속 기다리시면 어쩌지 뒤늦게 생각이 났는데 다행히 먼저 가셨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오래 기다리지 않았던 말이 이번에는 아들 걱정할까봐 한 말이 아니라 제 자존심 때문에 한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위하지 않을 거라 제 다짐이 흔들리지 않음에 감사했습니다. 아들은 사실 그날 제가 오기 1시간 전에 안사돈이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처가로 갔다고 합니다. 뭘 잘못 먹었는지 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힘들어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듣고 얼른 처갓집으로 가서 안사돈을 데려다가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지요. 저는 혹시 때에 맞춰서 내가 오는 게 싫어 꾀병을 부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하루 만에 퇴원했다는 말까지 들으니 분명 그 여자 성격상 술수를 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아들과의 연락이 점점 끊어졌고 차츰 손주 소식조차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면서 남남이 되는구나 하고서 넘기고 아들이 보내오는 이 핑계 저 핑계에도 타격을 입지 않고 1년간 얼굴 보지 않고 넘겼는데 그러던 때에 오랜 침묵을 깨고 아들이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모습은 초췌해 보였지만
어딘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제가 그동안 많이 못 찾아뵈었다고 실망하신 건 아니시죠? 괜찮다.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너야 늘 바쁘지 않냐. 처갓집 챙기느라. 에이, 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께도 많이 연락드릴게요. 이제 제 사업하면 시간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요. 사업? 네가 사업을 한다는 거냐? 다니던 직장은 어쩌고? 아들은 가볍게 인사를 건네며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 얘기를 먼저 꺼내자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브리핑할 서류들을 제 앞에 꺼내며 신나게 설명을 했지요. 아버지, 제가 요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장인어른이랑 같이 할 생각인데 꽤 괜찮은 아이디어더라고요. 이게 잘 되면 우리 가족도 다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그 좋은 직장을 두고. 너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제가 아무나 해요? 아버지, 저 명문대 나왔고 대기업에도 착실하게 잘 다녔어요. 요새는 대기업 다니다가 다 자기 사업 차려요. 제가 하는 게 유통사업인데 이런 거 하면 진짜 돈을 많이 번대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랑 상대하고 싶지 않았고 며느리도 안 사돈 닮아서 꼴보기 싫었었는데 이제 아들마저 그 여자를 닮아가고 있으니 참 환경적 영향이 무섭다 했습니다. 이 다음에 하는 말은 뻔하겠죠. 사업 자금을 보태달란 말입니다. 아무래도 안사돈이 시킨 것만 같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너한테 사업 자금을 대줄 돈이 없으니 기대하지 말아라. 제가 먼저 선을 긋자 아들은 실망한 눈초리였지만 이내 다시 말을 바꿔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사업 자금 대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희 회사의 주주로서 아버지가 투자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업 자금 대달란 말보다 더 싫다. 나는 일평생 주식 투자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인 거 누구보다 잘 알지? 하물며 막 창업하는 네 회사를 뭘 믿고 투자를 하라는 얘기냐? 돌아가거라. 그러지 마시고 절 좀 믿어주세요.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진짜 금방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들의 이야기가 불안하게 느껴졌기에 단호하게 안 된다 말하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엄마 돌아가실 때 그 안보험금 있잖아요. 그거 옛날부터 엄마 생각해서 못 쓰고 묵혀두고 있는 거 잘 알아요. 그거 썩혀두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저한테 투자해 주시면 나중에 큰 이익으로 돌려드릴게요. 그 암보험금은 안 된다. 네 엄마 생명수당을 어떻게 가볍게 네 사업자금으로 투자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쓰라고 남긴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어떻게 쓰는 건데요? 엄마가 어차피 절 위해서 남겨주신 거 아닌가요? 아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가슴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는 점점 치밀러 올랐습니다.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말을 했고 듣는 내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을 타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버린 아들은 계속 제게 투자를 하라 했고 어쩌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집에 들어선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서랍장은 열려 있었으며 책장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은 거라고 생각한 저는 급히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들의 필체로 쓴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어머니의 암보험금 의미가 뭔지 잘 알아요.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을게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일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에 홀린 사람처럼 아내의 돈을 아들 멋대로 훔쳐간 것을 보며 믿기지 않았고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들이 결국 처갓집 바깥사돈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돈 내외는 모든 책임을 윤성에게 떠넘기고 발을 뺐습니다. 윤성이는 빚더미 위에 앉게 되었고 처가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전처인 안사돈이 내게 한 짓을 아들에게 똑같이 한 것이었죠. 저는 안사돈을 아들의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그 여자의 귀싸대기를 2대를 날렸습니다. 한 대는 30여 년 전 내게 했던 업보, 다른 한 대는 지금 내 아들에게 한 업보였죠. 안사돈은 가만 안 둔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행여나 나와의 사이가 자기 남편한테 들킬까봐 말도 못하고 오히려 저를 경찰에 고소한다던 바깥사돈을 말렸습니다. 저는 안사돈에게 똑똑히 말을 했습니다. 안사돈, 한 번은 당했지만 2번은 안 당합니다. 애들 이혼하는 거 저도 대찬성이지만 빚 정리는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내가 있었던 이야기 모두 다 당신 남편한테 말할 거예요. 바깥사돈이 모르는 것 같던데요? 안사돈이 이미 사돈 맺기 전부터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 딸을 결혼시켰다는 것을 알면 바깥사돈이 과연 그냥 넘어갈지 모르겠네요. 누가 그런 거 겁낼 줄 알아요? 그리고 빚은 사위가 진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럼 어디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안사돈이랑 이혼한 것까지 저 다 서류로 남겨놨습니다. 법적으로 증거 채택은 안 되었지만 안사돈의 비도덕적인 행적이 낱낱이 밝혀지기에는 무리가 없는 서류들이에요. 일을 크게 만들려면 알아서 하세요. 안사돈은 제 말에 어찌할 바를 몰랐고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만 돌아온 아들은 아들대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처갓집에서 배신을 당했고 사업도 망하고 이혼도 당하게 생겼으니 뭐 하나 제대로 건진 것이 없는 마음만 아픈 결혼이었지요.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이 순간 저마저도 잃을까봐 저를 붙들고 아내의 안보원금에 손댄 거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용서하기 싫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눈물 간청해도 냉정해져야만 했지만 그건 아내가 바라는 것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윤성이 엄마가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윤성이를 잘 부탁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기에 저는 마음을 좋게 먹었습니다. 제 아들이었기에 아무리 나쁜 기억이 많다 해도 같이 돌을 던질 수는 없었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여겼습니다. 윤성이가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며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아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사돈을 믿지 못했기에 중학교 동창이자 지금은 변호사가 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그 여자의 죄를 낱낱이 밝히는 게 나았습니다. 친구와 함께 사돈들을 소송하며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릴 방법을 찾았고 능력 있는 변호사 덕분에 저와 아들은 승소했고 아들은 무죄로 판명이 되어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돈들이야말로 자신들이 떠넘긴 빚을 되갚아야 했고 아들은 그제서야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도 이혼했으니 저는 바깥사돈한테 안사돈과의 사이를 모두 밝혔습니다. 바깥사돈은 생각보다 더 충격을 먹은 것 같았고 그때부터 안사돈과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집도 빚과 여러 가지 문제로 황혼 이혼을 진행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되나 봅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던 날 저는 그 눈빛에서 어릴 적 순수했던 윤성이의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어릴 적 작은 잘못에도 아빠 미안해요 라며 손을 꼭 잡고 울던 그 아이의 진심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진심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마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윤성아, 네가 스스로 바로잡고 앞으로는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라. 나도 너와 함께 도울게. 그 후 아들은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돌아온 아들의 모습은 힘겨워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해 볼게요. 이제 아버지랑 우리 아들이랑 셋이서 다시 인생 2막을 시작해 보려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큰 집도 화려한 가구도 없었지만 우리는 함께 작은 행복을 쌓아갔습니다. 그새 많이 큰 손주가 뛰어놀며 웃음을 터뜨리는 작은 집은 다시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윤성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저는 여전히 그를 믿고 응원했습니다. 그는 이제 저에게 아버지로서의 존경을 표하며 동시에 손주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인 저를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도 이렇게 저처럼 말썽꾸러기였어요? 장난스레 웃을 때면 윤성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집에 흐르는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믿는 가족의 관계였습니다. 삶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함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살아갑니다. 잃었던 행복을 되찾은 지금, 저는 그 어떤 부러움도 없습니다. 아들과 손주,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이 작은 집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